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출연해 주시고 나서 박사님 이야기를 저희가 따로 잘라서 올린 클립이 참 네.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박사님 만나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거 복습도 좀 했는데 지난주에 이 고용에 대해서 뭐 괜찮다면은 뭐 7만 아니면은 적으면 3만 건 정도로 전망을 얘기를 해 주셨었고 실제로도 좀 안 좋은 그런 비농업 일자리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뭐 이번 주 초에는 고용 지표 뭐 수정치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을 굳혀주는 거다. 아니다. 이 정도면 경기 침체를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박사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예, 연준이 그동안 연준의 그 정책금리를 더 안 내리고 좀 유지했던 이유가 고용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그 노동 통계국이 있는데 거기서 연례 그 고용 벤치마크를 이제 계속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약 한 91만 개가 작은 거예요. 그거를 보면 월별로 지난 3월까지 약 한 12개월 동안에 고용 늘어난 게 7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당초는 이게 10만 개 넘는 걸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 변화를 생각한 어떻게 보면 적정한 고용 증가가 10에서 15만 개인데 그걸 네. 한참 하회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8월 달에 고용 이게 2만 개 정도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낮은 건데 드디어 이제 미국 경제가 그동안에 높은 금리에 의해서 좀 제약을 받을 것이다. 경기 둔화가 시작될 거라고 했던 점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표가 고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슬슬 좀 둔화되는 거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연준의 입장을 뒷받침했던 고용에서 지금 힘이 꺾이는 그래서 포지션이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 어젯밤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좀 예상을 하회한 이 지표,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7월 달에 그 생산자 물가 PPI가 전월 대비 0.9% 상승한 거로 보였었어요. 엄청 높았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 8월 달에는 어쩌면 좀 둔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나온 거 보면 둔화가 아니라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물가가 네. 더 떨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헤드라인 전체의 그 생산자 물가의 평균 수준을 보면 8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7월 달에 3.1%보다는 둔화됐지만 지난해 8월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어떤 8월 달 한 달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월 달보다 좀 둔화됐다고 해서 이것이 물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낮은 부분은 있으니까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은 좀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은 환호했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 CPI까지가 저희가 시장에서 관건으로 좀 소화를 해봐야 할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어떤 시그널로 보고 계세요? 예, 지금 PPI 생산자 물가는 어떻게 보면 생산 단계에서 그쵸. 물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연준도 그렇고 통화 정책에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쓰는 물건에 대한 물가, 평균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CPI보다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보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오는 소비자 물가의 그 추세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높은 0.3% 전월 대비 0.4% 정도 상승할 거로 보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7월 달 소비자 물가에서 잠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의류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교역이 되는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큰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이 점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 물가와 다르게 좀 상승폭을 키울 수 있고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에는 거주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소비자 물가에는 네. 거주비가 들어가고 생산자 물가가 좀 둔화되고 완화됐다고 해서 이게 소비자 물가로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물가 불안은 아직까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PI 이번에 발표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CPI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금리 인하 전망을 뭐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런 좀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도 지난주에 저희 금리 인하를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4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었거든요. 그 뷰 그대로 유지하시죠? 네, 지금 제가 생산자 물가가 생각보다 좀 둔화돼 있고 소비자 물가가 좀 조금 올라가더라도 물가 불안이 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시장에서는 지금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 시장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와 전망 그 확률을 높여주긴 하지만은 과연 연준이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안에 3번의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네.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 대한 불안이 시간이 갈수록 관세 때문에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올해 말까지 네. 2번 정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3번 정도 내리지만 네. 고용이 나쁘지만 물가 불안 때문에 그리고 내년 정도에 2번 정도 더 내려서 내년 뭐 상반기 말 정도 되면 연준의 정책 금리는 지금보다 100bp 내린 1%포인트 낮은 3.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번, 내년 2번.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준에서 또 투표권이 발빠르게 그렇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리사 쿡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항소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싸움이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또 연준 차기 의장 후보들 이야기할 때 연준의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다. 계속해서 이 부분 다들 하나같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네. 이 내용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연준이 설립될 때부터 기본적으로 그 철학은 통화 정책은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되고 그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의장의 그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책임감 있게 일관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게 연준의 독립성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리사 쿡 이사에 대한 어떤 해임에 대한 법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븐 미란을 또 지금 다시 이사로 집어넣는 맞아요. 이런 거 지금 청문회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도라도 된다고 하면 사실 통화 정책이 정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의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좀 우리가 좀 경계하는 게 뭐냐면 파퓰리즘, 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들이 네. 많은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 대통령이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해서 좀 지지도를 높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경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금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화 정책의 정치화가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통화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기본 여건에 맞지 않게 통화 네. 정책을 쓰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 믿을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에 의해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떤 증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큰 네. 어떻게 피해라고 보면 통화 정책의 신뢰성이 약화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뭐 그 나라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지는 거고 달러는 더 약세로 가는 거고
미국은 더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경계하는 겁니다. 통화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되면 정말 증시에서도 나아가 채권 시장에서도 좀 이런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연준의 독립성을 가늠할 때 사실 지난주에 박사님께서 이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 지명자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한 2달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걸 앞당기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지금 되게 빨리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쿡 이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법원에서 결정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요번 9월 달 FOMC에는 참여할 것 같아요. 투표권을 지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차기 의장에 대한 그 인터뷰가 끝났고 네. 이제 누가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만약에 선출이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 뭐 의장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의장 다음에 차기 의장이 이제 선정이 되고 이러면 아마도 그런 데 있어서의 가버넌스 아니면 뭐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시장에서는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의 지도력 아니면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가 커질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긴 합니다. 마치 레임덕 현상처럼 그렇죠. 기존 의장의 힘이 좀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시장 참여자, 투자자로서는 조금은 걱정하면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일본으로 조금 시선을 가져가 볼게요. 일본도 지금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 고이즈미 신주로가 정말 계속해서 부상해 오는 것 같다가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인가요? 아주 극우 여성 정치인이 좀 떠오르면서 새롭게 좀 각축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굉장히 극우적이고 어떤 재정 정책에 맞아요. 대해서도 엄청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일본의 어떤 방향성도 크게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다카이치상이 그 금리 왜 올리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도 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서는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블룸버그 뉴스에 보면 일본 중앙은행은 정치 이벤트랑 상관없이 통화 정책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벤트와 상관없이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올해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예요. 너무 낮은 정책 네. 금리를 조금씩 올리겠다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걸 하겠느냐, 그리고 언제 하겠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하겠냐는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3%가 넘어요. 인플레이션 목표보다 훨씬 높고 경기가 회복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관세 문제 관련된 것이 지금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엔화가 더 강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중앙은행은 엔화 강세가 너무 진행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으면 이게 더 강세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강해지면. 이렇게 축소를 시켜줘야 네.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거로 봐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10월 정치 이벤트 뭐 이래서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긴 했는데 이게 10월 아니면 12월 달 정도에 올릴 거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어렵지 않냐 올린다 그러면 내년 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과연 뭐 올 가을이 될 것이냐, 내년 초가 될 것이냐, 어쨌든 일본에서 금리 어느 정도 인상하는 건 풀어야 할 숙제고 참 뭐 미국도 일본도 정치와 이 통화 정책 사이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확실히 기다리고 있는 이슈,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난주에 박사님 모셨을 때 이 소비를 통해서 조금은 이 GDP 성장률이 올라왔고 하반기의 전망도 약간은 개선이 됐다. 이 부분 체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소비에 대한 이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 회복이나 경기 회복에 대한 마중물은 줬죠. 우리가 소비 쿠폰도 줬고 그랬죠. 추경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경기 회복이 되고 소비가 좋아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비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 네. 거고, 만약에 추가적인 정부로부터의 이런 지원이 없다고 하면 고용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자산 시장 주식이 그쵸. 올라서 네. 사람들이 더 주가 상승에 따른 혜택을 보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좀 되게 이제 퀘스천이죠. 궁금한데 소비 심리는 요번에 뭐 KDI에서 전망 나온 거 분석 본 것처럼 소비 심리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하반기 들어와서 소비의 전반적인 어떤 회복세는 생각보다 좀 나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소비 쿠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게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자산 시장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지만 소비 회복세나 아니면 그쵸. 경기 회복세를 더 네.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비 심리 개선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부분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더 탄탄하게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지금까지 올해 현재 정권이 바뀌고 나서의 이 경제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일단 그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가 제일 경기의 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는 굉장히 타이밍이 좋은 거죠.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더군다나 추경까지 하고 소비 쿠폰 주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을 썼다고 봐요. 그런데 네. 문제는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일관성, 뭐 지금 양도세 기준 문제 있었고 상법 개정이 있었고 부동산 이야기도 나왔죠. 부동산 얘기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환자가 있으면 수술을 하려면 일단 이 사람이 건강을 좀 올려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기도 혼자서 자생적으로 좀 회복될 수 있는 데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나 규제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정책 효과들이 약화되는 게 좀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시장 경제 자생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뭐 투자자로서는 저희가 뭐 5,000p 기대해도 되나 이런 이야기가 초반에는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좀 길게 볼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경제 정책이 재정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을 어떤 식으로 그쵸. 운영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는 상당히 커요. 그리고 올해 코스피 상승폭만 보더라도 30% 되잖아요. 대단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 50% 더 올라가는 거 숫자로 보면 무리는 아닐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제일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써야 되겠죠. 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번 우리 시장의 키포인트 짚어주셨고 참 또 이제 투자자로서 우리나라 기업들 파이팅 이런 마음을 함께 갖게 됩니다.